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월요일 광복절입니다. 토요일부터 3일간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오늘 신문이 나오는 날이라 뉴스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한다는 부분에요, 누가 그만둔다고 해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방송을 하다가 망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이 방송을 하는 저나 저를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이 방송을 하는 대가로 충분한 보상이나 일체의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방송을 시작한 이래 무보수 봉사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제 자비가 들어갔고, 또 지금도 일부는 제 자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일제 36년 동안 이 당시 망해버린 이 왕국, 정말 한심한 왕국입니다. 왕국 조선을 다시 민주주의 국가로 건설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저 멀리 하와이에서, 미국에서, 또 만주 벌판에서 무장 독립투쟁과 외교투쟁, 그리고 각종 이 독립을 하기 위한 테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싸워온 순국 열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세상은 항상 뜻한 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일제하에서 열심히 싸우고 뒤늦게 조국에 돌아와 보니 조국은 그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해방이 되고도 이승만 전 대통령은 10월 16일까지 돌아오지 못했고요. 김구 선생은 11월 23일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해방이 되고도 이 독립투쟁을 한 많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극소수죠. 그 주역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데도 2달, 석 달 이상씩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고 와서 보니까 일제하에 친일했던 사람들이 일부 이 군정과 더불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겠죠. 자, 어느 나라 역사를 막론하고 모순과 아이러니가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일제하에서 굳건히 독립투쟁을 해온 이승만이 한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건국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20년대에 초반에 상해에서 임시정부 대통령도 했습니다. 내분이 생겨가지고 대통령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자, 이후에 미국에서도 쭉 독립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는 방법과 가치, 이념 등을 둘러싸고 상해와 만주, 하와이와 미국 간에 여러가지 트러블도 발생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독립을 하는 나라들이 독립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힘을 모아서 같이 하지만은 독립하고 나면 곧바로 내전에 돌입했던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 당시 동국권이라고 부르는 폴란드, 체코,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이런 나라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특히 그리스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중동에서도, 북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베트남이나 인도차이나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깔아뭉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역사적 필연의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 부역을 한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서 또 어떤 역할들을 해온 부분도 어느 나라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거사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했니 하면서 역사적 등통성을 갖다가 마치 좌파 진영에 있는 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올바른 역사였는데 철저하게 친일파를 청산하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세운다. 저는 임시정부에는 온갖 종류의 좌우 이념이 뒤섞여 있던 한마디로 짬뽕 같은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아나키스트부터 시작해서 소련을 추종하는 공산당, 중국의 모택동을 추종하는 공산당, 그리고 자유 시민주의자들, 온갖 종류의 이 일본에 대항하는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이 여러 가지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의열단의 김원봉 씨 봅시다.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그분은 북쪽을 택했습니다. 이승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북쪽을 택했겠죠. 거기서 장관까지도 하다가 숙청됐습니다. 자, 해방 직후에 북쪽을 택했다. 그건 그럴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거기에서 장관까지도 했습니다. 6.25 전쟁 때는 북쪽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우리가 남측의 정권이 지금 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전의 경력을 가지고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비판할 필요는 없지만은 자유민주체제를 택하지 않았던 그의 선택에 대해서 비난받을 소지는 다분하다고 봅니다. 자, 이 체제가 싫어서 절로 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과거사 청산이고 역사 청산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김구 선생이 되었으면 북한이 남침을 안 했겠습니까? 자, 과연 미국과의 관계를 그 정도로 풀어서 이 유엔을 한국에 끌어들여서 전쟁을 막아내고 더 나아가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주한미군을 주둔시킬 만한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역사는 모르는 겁니다만은 그 부분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더 나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하더라도 잘잘못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 비하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뭐 숨겨진 몇 가지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일부에서는 특집격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요, 덕혜옹주라고 한마디로 고종의 딸이죠. 늦게 놓은 이 궁녀한테서 늦게 놓은 딸인데요. 그분의 영화가 허진호 감독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허진호 감독이 봄날은 간다라든지 이 8월의 크리스마스, 이까지는 정말 명작입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 영화 최고 명작 두 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허진호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보면 점점 좀 이상해져서 과거와 같은 영화가 안 났는데, 이번에 이 덕혜옹주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역사를 왜곡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덕혜옹주에 대한 스토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 덕혜옹주가 마치 이 만주로 임시정부로 망명을 하기 위해서 시도한 양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인이 직용가 있는 모임에 가서 조선인들을 이렇게 자극시키는, 한마디로 감동적인 연설을 한 것처럼도 나오고요. 원하지 않는 일본 이 서시마 한마디 번주 아들과 결혼을 한 것처럼도 나오는데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조선 왕조 전부 통틀어서 그야말로 딱 한 명이 저항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행태로든 저항보다는 편하게 사는 길을 택했고, 일제에 그 왕실 담당 부서가 던져주는 각종 돈과 땅에 만족을 하고 잘 살았습니다. 을사조약에 의해서 한국을 팔아먹은 그 을사육적과 조선 왕조의 각종 왕자들이나 왕이라고 부르던 사람들 다를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고종이 독살당했다. 그 독살당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해에 이 한국의 한일 합방을 따지려고 했다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 주제에 이 황제라고 제국이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황제라고 고종이 칭했습니다. 아마 일본이 망하기 전에 니 한번 즐겨봐라고 던져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왕자들을 왕이라고 불렀고 그 왕자들의 아들들을 이 왕자라고 불렀습니다. 한 등급씩 업그레이드 됐죠. 자, 그래서 영친왕, 의친왕, 순조 이런 사람들이 다 왕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순조가 왕위를 잇고 이 영친왕이라고 부르는 그 이방자, 한 20년 전에 돌아가신 이방자 여사의 남편 되는 영친왕, 그때 한국으로 귀국했죠. 박정희 대통령 때요.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에 있었죠. 그분이 이 순조의 또 다른 이 왕이 다음 왕이었던 계승자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의친왕은 한마디로 영친왕보다 이복 행제로서 고종이 여러 여자를 두지 않았습니까? 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계승 서열에서는 밀려났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유일하게 1919년에 대동단이라는 조직과 같이 해서 상해 쪽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겠다. 또 왕실의 지위를 본인 스스로 다 버리겠다. 이렇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을 탈출해서 의주를 거쳐서 중국 단동까지 갔다가 단동에서 일제 발각돼서 한국으로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자, 이분은 1911년에 이 독립선언과 관련되는 주요 인사들, 그 뭐 33인 이런 분들과의 모임에서 한국의 독립에 대한 서명도 했습니다. 이 시 왕실에 수많은 이 왕족들이 있었지만은 일제 저항에서 싸운 사람은 이광이라고 이름이 정해져인 의친왕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분은 그 이후에 거의 폐인 비슷한 행태로 세상을 보냈는데요. 뭐 사람들은 일제 왕실에서 돈을 받고 무려 망한 나라에 왕족 주제에 13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거기에서 21명의 아들과 딸을 낳았다라고 해서 주색 잡기에 빠진 형편없는 인물로 이분을 묘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성북동에 가면 이분이 살던 조그만한 그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분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지금 전주에서 종친을 자처하며 남아있는 비둘기 집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 이석 씨입니다. 의친왕이 마지막에 이 3, 40살 더 어린 전하교황수와의 사이에 나온 자식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자, 어쨌거나 이 이강이라고 부르는 의친왕 단 한 명이 일제에 저항을 시도했고 이분의 아들 중에 이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우가 아마 지금 덕혜옹주라는 영화의 고수, 영화배우 잘생긴 분이죠. 고수 씨가 이렇게 주연을 했던 만주로 덕혜옹주를 빼돌리는데 가담을 했던 잘생긴 왕실, 한마디로 왕족, 그 역할이 이우입니다. 실제로 이우 씨가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고요. 이강과 이우는 당시 왕족들을 전부 일본으로 데려가서 일본 여자와 결혼시키면서 강제로 일본에 머물게 하는 일제의 정책에 반항을 했습니다. 아마 조선 왕실과 일본 귀족들을 섞어서 피를 혼탁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했겠죠. 자, 그래서 이우는 이 박영효, 조선 말기에 풍운하죠. 박영효의 손녀딸과 한국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군에 강제로 장교로 징집됐지만은 한국 땅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히로시마로 배치되었다가 바로 히로시마에 도착한 날 원폭으로 그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자, 이승만 전 대통령도 왕실의 일족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해방 이후에 지금 덕혜옹주라는 영화 속에서는 왕실 복원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오고 또 왜 이렇게 해방 이후에 일본에 가 있던 왕족들의 귀국을
이승만 정권이 막았는가에 대해서 너무 좀 잔인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인데요. 실질적으로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 입장으로 봐서는 조선의 왕족들에 대한, 본인도 왕족이지만은 한마디로 한심한 어떤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이승만 본인은 동생 세종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위해서 주색잡기에 빠진 미친 사람 흉내를 내었던 양녕대군의 16대 손이라고 합니다. 일부 좌파 진영에서는 이 사실도 아직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걸 부인한다고 사실이 달라지겠습니까? 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럼 왜 미국과 더불어서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이 계속 연기되었느냐? 이승만 대통령의 귀국이 결정적으로 늦어진, 2달간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요, 미국이 어지간하면 북쪽에는 그 어린 김일성을 앞세워서 소련군이 8월 15일 당일부터 장악해 들어가고 모든 북쪽의 사회단체 정당을 등록을 시키면서 현황을 다 파악하고 이 자신들이 국가의 체계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남쪽에는 지도부도 없이 2달 이상이 미국 군정이, 아마 하지 중장이 9월 초에 들어왔을 겁니다. 이랬는데 2달 이상을 방치하고 이승만 김구의 귀국을 방해한 부분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2월에 있었던 얄타 회담을 한마디로 밀약이라고 이렇게 폭로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승만은 이 반공주의자로 전향한 어느 소련인으로부터 들은 정보라고 말을 하면서 미영소 이 세 나라는 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한반도를 즉각 독립시키지 않고 몇몇 강대국들의 공동 관리하에 두거나 소련이 단독으로 관리하도록 비밀 협정을 맺은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38선으로 잘라서 미소가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렸습니다. 이런 이승만의 주장은 당시 샌프란시스코 유엔 총회장을 발칵 뒤집어 버렸습니다. 당시 이 한국은,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1945년 2월에 유엔이 새로 출범을 할 때 유엔 총회에 한국 대표로 인정을 했는데, 또 이런저런 조직들이 나서서 자신들이 대표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마 미국 국무부가 어느 것도 인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이 샌프란시스코 이 회의장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안팎에서 떠들어 버리니까 붕괴한 미국 국무부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승만의 발언은 영국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어 처칠 수상에게 얄타 밀약서를 묻는 질문까지 나왔고 처칠은 부인했습니다. 자, 이승만이 노린 부분들은요, 물론 그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정부들이 얄타 밀약서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게 만들어서 한국을 즉각 이렇게 독립시키지 않고 독립을 유보시킨 채로 신탁 통치 관리하에 두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신탁 통치의 하에 두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탁운동이 이렇게 발생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배경 때문에 이승만은 귀국이 통제되었던 겁니다. 1943년에 카이로 선언이 나오게 된 데는 상해 임시정부의 활약 등을 눈여겨본 국민당의 장개석 주석, 중국 국민당은 당시에 중국 대륙을 사실상 대변을 하고 있는 나라였고 정부였고, 그리고 당시 이 일제나 독일의 패망 이후에 세계 질서를 논의하려고 할 때 미, 영, 러, 중 이 네 나라의 이 수반들이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개석이 한국의 독립 문제를 이 소련이나 미국, 영국 이런 앞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이후에 한국이라는 존재를 각인시켜서 이 독일과 일본이 패망을 했을 때
거기에 식민지에 있던 나라들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한국을 독립시킨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주입이 되었죠. 그런데 소련이 연합국이 참전 요청을 태평양 전선에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건 미국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죠. 미국이 당시에 이 오키나와에 상륙을 하면서 미군이 수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걸 겪으면서 일본 본토를 만약에 미국이 점령을 하려면 100만 명 이상이 죽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본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유럽 전선에서 독일이 손을 들었지 않습니까? 5월 초에요. 5월 2일 날 항복했죠. 그러면 살 일이 없어진 소련군의 막강한 자원을 이 급동으로 옮겨서 만주의 간도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일본 관동군을 쳐달라. 그래서 1945년 8월 9일 날 소련이 참전을 했습니다. 미국이 원폭을 나가사키에 투하한 날이 8월 9일인데요. 그날 소련이 참전을 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소련을 참전을 갖다가 조금만 보류시켰더라면, 즉 원폭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조금 더 일찍 결정을 하면서 원폭을 투하할 거기 때문에 이 소련을 참전시킬 필요가 없다. 굳이 소련이 참전을 하게 되면 또 해방 이후에 동북아시아에 대한 여러가지 주도권을 요구할 거고,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을 국민당 정부가 사실상 대표하고 있고 일부 공산당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련의 힘을 만주나 이런 쪽에서 넓혀줄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했으면요, 만약에 소련이 미국이 적어도 극동전쟁에는 참가하지 마라 하고 막았고 나섰으면 소련도 당시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참전을 했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더라면 이 한반도 전체가 이렇게 그냥 해방이 되었을 거고, 미군정 하에 있다가 하나의 어떤 이 투표를 해서 국가로 갔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 만주 지역을 당시에 지배하던 이 뭡니까 국민당 정부와 그 일제가 좀 있었지만, 일제가 물러가면 만주 지역은 국민당 정부한테 넘겨갔을 겁니까? 연결되는 그런 통로가 되면서 이 국공내전 이후 1945년부터 49년 사이에 벌어진 중국의 국공내전의 양상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 미국이 당시에 이 소련의 참전을 허용해주고 또 이렇게 한반도를 분할하려고 이런 계획을 잡고 있던 것을 이승만이 폭로하면서 얄미웠어요. 그래서 이승만을 한국에 귀국시키지 마라 해서 2달 붙들고 있다가 한국의 그 미군정 사령관으로 하지 중장이 와서 2달 겪어보니까 좌우 대립에만 데모로 나를 세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나라들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저 미국에 빨리 이승만이 수색을 해서 귀국시켜라 해서 미국이 찾아가지고 미국이 비행기를 떼서 귀국시켰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김구도 귀국시켜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역사의 어떤 이 이야기들은 왜곡되어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알려져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 제가 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날 젊은 사람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알고 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흥미로 만드는 영화를 보고, 저는 영화를 만들면서 흥미 위주로 그렇게 사실을 왜곡시켜서 만든 그런 영화 제작자나 감독의 행위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자,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사드 배치를 가지고 또 중국의 분야, 미국의 분야 난리를 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요, 우리나라가 45년에 어떻게 겨우겨우 해방이 되고, 어떻게 48년에 정부가 건국이 되고, 어떻게 50년에 한국전쟁을 치러냈는가를 기억을 한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